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언론은 자진 사퇴라고 하지만 본인이 이미 수차례 사퇴는 없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한 뒤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사실상의 경질, 대통령의 지명 철회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야당은 이쯤에서 타협을 보는 것인지, 다음 타깃이 있다면 누가 될 것인지, 문창극 사퇴 14일과 그 이후를 보도합니다. 단원과 학생들이 세월호에서 마지막 필사의 탈출을 벌이고 있을 때 정작 해경은 현장에서 멀어졌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 측은 이 당시 상황이 담긴 해경 동영상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뉴스K가 확인해본 결과 가족 측이 주장하는 시점은 좌현 선미에서 단체실에 있던 단원과 학생들 일부가 마지막 탈출을 하던 때였지만 해경 1, 2, 3정은 오히려 세월호에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 어업지도선 카메라에 포착돼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뉴스K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명부터 사퇴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논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연거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명부터 사퇴까지의 14일을 정리합니다. 노지민 PD의 보도입니다.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0일, 친박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에서 갖고 있던 감각과 균형으로 총리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 같다고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펠레의 저주가 됐습니다. 총리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문 전 후보자가 썼던 칼럼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비판하며 국민장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거짓 주장을 칼럼으로 썼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1일, 국민TV 뉴스K와 KBS 9시 뉴스가 문 전 후보자의 교회 발언을 공개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교회 장로인 문창극 후보자가 교회 강연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와 이어진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6.25를 가리켜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게 하기 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친 6.25를 기회였다고 한 셈입니다. 문 전 후보는 교회 강연을 통해 6.25와 남북분단을 신이 준 기회라고 말하는 한편 일제강점기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계몽됐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총리 후보이기에 앞서 한국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발언이었지만 문 전 후보는 되레 왜곡 보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경한 태도는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5년 칼럼과 올해 4월 서울대 강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까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3일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을 미뤘고 그 후로도 매일같이 터져나온 과거 행적은 문 전 후보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교수직 셀프 추천과 셀프 급여 지급에 이어 군 특혜 문제까지 각종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적 반감이 극에 달하자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친이계 이재호 의원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당권에 도전하는 김무성 의원, 심지어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까지 17일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8일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귀국 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문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하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박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돌연 문창극 구하기에 나선 언론도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밤 MBC는 정규 프로그램 2편을 결방하면서까지 편성한 긴급대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을 통해 문 전 후보의 강연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토론을 내보냈습니다.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 MBC의 보도를 인용하며
청문회를 통해 발언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칼럼에서 2008년 광우병 선동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며 막무가내 감싸기를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국가보훈처는 문 후보 조부가 독립유공자 문남규 선생일 수도 있다는 추정을 내놓는 황당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친박 홍문종 의원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여권 일부의 청문회 강행 의지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시도는 여론의 힘을 뒤집기에 역부족이었고 문 후보는 결국 오늘 오전 사퇴 기자회견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한 시점은 9시 15분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었고 회견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14분이 걸렸습니다. 회견문 길이만 13분이었습니다. 과거 총리 후보 사퇴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길고 장황한 회견이었습니다. 문 후보자는 회견 말미까지 사퇴 여부를 밝히지 않다가 그분을 언급한 뒤 마지막에 가서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사퇴 회견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 인권, 그리고 천부적인 권리는 다수결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뜻만 강조하면 여론 정치가 됩니다. 이 여론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론은 변하기 쉽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지배받기 쉽습니다. 야당을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저에게 사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오도된 여론이 국가를 흔들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 보도가 아니라 진실 보도입니다. 우리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그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고난의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젊은 시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도 검색창에 문남규 이러고 삭주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저의 원적은 평북 삭주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저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창극 후보자는 지난 14일 동안 동영상이 문제가 되자 동영상 전부를 다 보라고 하고 칼럼이 문제가 되자 직접 칼럼을 들고 와 읽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출퇴근 강연을 통해 독도 경비함장 발을 씻겨줬다는 자랑을 해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이 독립투사의 후손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가 유감이라고 했다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했다가 그야말로 좌충우돌이었습니다. 그는 취재진의 접근에 유독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반말도 다반사였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국민을 화나게도 하고 냉소하게도 했던 장면들을 모았습니다. 나라의 기본을 다시 만드는 그런 일을 제가 미력이나마 저의 마지막 여생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바쳐볼까 합니다. 시민 지배라든지 분단에 대해서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다 우리 설명을 어제 홍보실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거에 이상 내가 할 얘기를 아끼겠어요. 서로 뭐 사과하실 때 있는 거 없으신가요? 사과는 무슨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본인의 발언에 대한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총리직 지명을 수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청와대에서 따로 연락 받으신 건 없으세요? 청문회에 어떻게 임하실 예상이십니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에 맞는 역할과 몸가짐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청문회에 가서 제가 제 심정을 솔직하게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들어도 저보고 친일이라고 그러고 저보고 반민족적이라고 말씀을 하면 저는 진짜 뭔들 바른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안 하시면 안 하시고 뭐 이런 데서 저렇더라 저런 데서 이렇더라 이런 말씀만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제가 명예가 훼손이 됩니까? 내가 탔으면 내가 몇십 명이라도 내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함장님을 제가 발을 씻겨드리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보세요. 저기 2011년 4월 독도함 오천이람에서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가 오늘 사퇴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자신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역사관을 혈연으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근거 자체가 빈약합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검증팀이 저의 집 자료를 가지고 보훈처에 알아보았습니다. 뜻밖의 저희 할아버님이 1921년 평북 삭주에서 항일 투쟁 중에 순국하신 것이 밝혀져 건국훈장 애국장이 2010년에 취소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낙마 위기에 몰린 문창극 후보자는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였다는 주장을 최후의 반정카드로 빼들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0년 문 전 후보자의 조부와 이름이 같은 문남규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습니다.
어제 조선닷컴은 문창국 후보자의 조부가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이라고 보도했고 보훈처는 기다렸다는 듯 문 후보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근거는 지난 1921년 4월 9일 발행된 상하 2판 독립신문. 대한독립단 양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삭주군에서 문남규 선생이 순국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검색창에 문남규 이러고 삭주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저의 원적은 평북 삭주입니다. 문 전 후보자의 조부가 평안북도 삭주 출신이고 독립운동가 문남규 선생이 삭주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동일인물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추론입니다. 독립유공자가 일단 출신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이가 확인이 돼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후손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출신지도 모르고 그냥 삭주에서 전사했다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이도 몇 살인지 모르는데 단지 삭주라는 지명이 공통적이고 문남규라는 사람 이름이 동일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동일인이라고 추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결정하려면은 뭐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생략한 채 뭐가 급해서 보훈처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발표를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훈처 공문록에 표기된 문남규 선생의 출생지는 미상. 아니요,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그것만 가지고 동일인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동일인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거나 확정한다고는 아직 할 수 없고요. 그냥 저희들이 확정했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한자 이름이 같다는 사실도 근거로 제시됐지만 제주에서 활동한 또 다른 독립운동가 문남규 선생 역시 같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문 전 후보자는 오늘 사퇴 기자회견에서 조부의 3.1운동 이야기를 추가했습니다. 저의 가족은 문남규, 남영남자, 별규자, 할아버지가 3.1운동 때 만세를 부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가족사를 아버님 문기석, 터기자, 주석석자 아버님으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아버지의 증언뿐입니다. 지금 전체 명단은 확인되지 않지만 일부 명단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쭉 봤더니 3.1운동 당시 삭주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가운데 문시성을 가지신 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창극 씨가 사퇴 기자회견에서 할아버지가 3.1운동 당시 순국했다 한 것으로 기억하는 것도 자료로 입증이 안 되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조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면서도 보훈처가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왜 4년이나 지난 지금 알게 됐는지도 의문입니다. 문 전 후보자의 주장이 맞다 해도 결정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동일인이라고 가정을 해서 할아버지가 설사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손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한 면죄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문창극 후보자 사퇴 직후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한 국민 판단도 받지 못하고 사퇴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지만 대통령은 스스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인사를 총리로 내세워 2번이나 연거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이다. 집권 1년 반도 안 돼서 총리가 3명이나 낙마하는 인사 참극의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네,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를 했는데도 야권이 청와대와 각을 세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 후보자의 사퇴 발표 이후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권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국회 탓을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공동대표는 오후 이총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여러 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탓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발언을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후보자의 사퇴 발표 이후에 마치 우리 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해 온 것처럼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탑 발언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대통령이 청문 요청서를 일주일째 보내지 않아 자진 사퇴를 종용한 셈이라고 지적했고,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는 정말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손톱만큼도 없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의 연속되는 낙마 사태가 안타깝다면서 야당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 압박이 여권에서도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당권주자로 나선 김무성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두 번째 총리 후보가 낙마한 데에 대해 그 인사를 담당한 분은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김기춘 실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경우는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친박 좌장으로 역시 당권에 도전하는 서청원 의원은 김기춘 실장이 검증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감싸고 나섰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했던 서청원 의원이 김기춘 실장을 감싸는 것은 결국 박 대통령의 김기춘 사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야권에서는 오늘 김기춘 책임론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문창극 한 사람 버리고 다른 장관 후보자 7명은 안고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죠?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8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총리 후보자와 달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오늘 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건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문제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던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내일 청문 요청서가 다시 제출될 예정입니다. 야권의 청문회 대응 입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한다던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와 이병기 후보자에게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나온 박영선 원내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의 말을 차례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을 화합시킬 수 있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총리, 국민과 공감하는 총리 후보를 빨리 임명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2기 내각 가운데 국민적 비판과 함량 미달의 후보, 예를 들어서 이병기 국정원장 그리고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 등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리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정한 변화와 정부 혁신을 원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도 통과시킨 적이 없었던 논문 표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치 공작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자 등 문제 있는 인사들의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가 2명 연속 사퇴한 마당에 자칫 야당이 정치 공세에 골몰하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의혹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명수 후보자는 상습적인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린 사례 5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단독 연구 실적으로 올린 사례가 4건,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례가 2건으로 총 11건에 달합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본인의 논문으로 발표하고 최대 2,500여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97년 안기부 2차장을 지내면서 대선 북풍 조작의 주요 배우로 지목됐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정치특보였던 이인재 자민련 총재 권한대행 후보 측에 5억 원을 전달해 벌금 1,000만 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죠. 오늘 특히 SNS 공간에서 뜨거웠습니다. 삭제한 트윗글이 문제였더군요. 그렇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대선 당시 야권을 비난하고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트윗을 다수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트윗을 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12월 7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님, 단일화 상대인 안 전 후보에게는 구걸하듯 엎어지고 토론회에서는 이정희 후보 뒤에 숨고 어쨌든 진보 야권 1인 후보가 되셨으니 축하한다고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 후보자가 자신의 전체 트윗글 498개 중 216개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져 장관 후보자 지명 전후로 여론을 의식해 스스로 삭제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 후보자는 1996년에 이어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연합의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정성근 내정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발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 내정자의 트윗만 봐도 이념적 잣대로 편을 가르는 시각이 보여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경이 촬영한 동영상 중 특정 시점이 누락돼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뉴스K가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업지도선 영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에서 마지막 필사의 탈출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유일하게 보낸 구조 함정인 123정은 바로 이때 세월호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70일째인 오늘 단원고 여학생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망이 확인된 희생자는 모두 29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6일 만에 1명이 줄어서 11명이 됐습니다. 취재 PD 연결합니다.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우선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수습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된 거죠? 네, 단원고 여학생 윤모양으로 파악됐습니다. 16일 만에 들리는 실종자 수습 소식입니다. 윤 양은 오늘 새벽 1시 세월호 선체 4층 중앙 통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견됐습니다. 윤 양은 안산 고대병원에 안치됐습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지친 실종자 가족들에게 이번 수습 소식은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다시 붙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실종자는 11명이 됐습니다. 자,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변호인단이 해경 동영상에 의문을 제기했더군요. 특정 시간대 영상이 없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해경 경비정 123정과 헬기 3대가 촬영한 영상에 세월호가 뒤집힐 때쯤인 10시 10분경에 촬영된 영상이 없다는 겁니다. 배가 뒤집히는 시기에 해경 123정은 세월호에서 멀어진 상황이었고 헬기 2대가 현장에 있었지만 촬영한 영상은 없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10시 8분부터 10시 21분까지 13분간의 구조작업이 촬영된 영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K 분석으로는 약 8분 정도 영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대는 10시 10분을 전후한 시기로 배의 자연 측면이 물에 완전히 잠기고 하늘을 향하고 있던 우연 쪽에서 소방호스 등을 통해 탑승객들을 구조하던 상황입니다. 자연 후미에서 희생이 가장 컸던 단체실과 이어진 문으로 마지막 탈출이 이루어지던 시점도 바로 해경 동영상이 없는 10시 10분대입니다. 자, 그럼 그때 해경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해경의 영상이 없기 때문에 어업 지도선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헬기 2대가 세월호 우연 상공에서 제자리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기가 이때 어떤 구조 활동을 했는지 영상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구조 활동을 했어도 이미 탈출한 승객을 구조 바스켓에 실어 헬기로 올리는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상 구조 활동을 벌이던 123정도 문제입니다.
배가 뒤집히는 시점에 1, 2, 3정은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이 어업지도선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어업지도선은 후미 자연 쪽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탈출이 이루어지던 이 시점에 해경함정은 뒤로 빠졌던 겁니다. 네, 세월호 내부의 CCTV도 관심입니다. 복원 가능성이 높은 데다 가족대책위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늘 세월호 내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 저장 장치에 대한 증거보전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영상 저장 장치는 지난 22일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월호는 객실과 기관실, 식당 등을 포함해 안팎에 64대의 CCTV가 설치돼 있어 영상 저장 장치를 복원해 확인한다면 세월호 침몰의 정황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늘 진도군청에서 영상 저장 장치가 세월호 침몰 과정과 선원들의 탈출 과정, 해경 구조 과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복구와 분석 작업에서 의혹이 없어야 한다며 가족대책위와 범대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부식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알아보죠. 오늘 세 번째 재판이 진행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가 마무리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생존자 가족들은 세월호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법정이 아닌 별도의 영상 증언실에서 진술하게 해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원거리 화상 증언 시스템을 이용해 안산에서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자살 시도 직전에 쓴 메모의 일부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부대 내 왕따가 사건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심병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군 당국의 책임이 커 보입니다. 김현주 PD입니다. 국방부는 임 병장이 어제 체포되기 직전 A4 용지 3분의 1 분량의 메모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게 크나큰 일이란 것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심경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공개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선임과 후임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따돌림을 당해 부대 생활이 힘들었다는 메모의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임 병장의 부대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1일, 임 병장은 같은 계급인 김모 병장과 한 조를 이뤄 경계 근무를 했습니다. 통상 상하 계급이 짝을 이뤄 경계 근무를 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22사단의 계급이 다양하지 않아 같은 계급끼리 경계를 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근무조가 맞고요. 네네. 임 병장이 네. 한 달 후임이에요. 같은 병장이지만 선임과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 임 병장의 불만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육군 중앙수사단도 임 병장이 소속돼 있던 55연대 부대원들과의 1차 조사에서 임 병장이 선임병으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후임병에게는 인정을 못 받았다는 증언들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병사들을 매일 만났던 간부들이 임 병장의 이 같은 상황을 모른 채 A급 관심사병에서 B급으로 바꿨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임 병장은 어제 오후 약 2시간 40분에 걸쳐 좌상엽 폐절제수를 받았고 오늘 아침 병원에서 가족들과 면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임 병장이 회복되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 유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1건의 세계 유형문화유산, 역시 11건의 세계 기록유산, 그리고 15건의 세계 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무형유산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뒤지지만 기록유산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기록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도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가 세계유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한 남한산성입니다. 해발 500m의 험준한 지역에 성벽의 총 길이가 12km에 이르는 남한산성은 군사적으로 훌륭한 요새일 뿐 아니라 시대별 성곽 축소술이 집약돼 있어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큽니다. 남한산성에는 동서남북에 하나씩 모두 4개의 문이 있고 성 안에는 행궁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은 비상시에는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로 정무시설은 물론이고 다른 행궁에는 없는 종묘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조선 인조 때 현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인조 2년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도성 부근에 피신처가 없어 공주까지 피난해야 했던 인조는 남한산성을 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자신이 지은 남한산성에서 비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조 14년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이곳으로 피신했다가 45일 만에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남한산성의 뿌리는 백제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은 백제 초기 왕성이었고 통일신라가 이곳에 주장성을 건설했습니다. 삼국시대 성곽의 특징인 계단식 성곽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외란과 호란 때 증축을 거쳤습니다. 한국은 2010년 하회마을 이후 4년 만에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에 성공함으로써 모두 11개의 세계유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유형문화유산 외에 무형문화유산과 기록유산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5건의 무형문화유산, 11건의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유산의 경우 이탈리아가 49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45건, 스페인이 44건입니다. 일본은 18건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중국이 29건으로 최다 보유국이고 그 다음으로 일본 21건입니다. 기록유산 최다 보유국은 독일로 17건이고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폴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기록유산을 등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를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기로 하고 다음 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내 방송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보다는 좀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운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있었던 불산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보정당 의원들이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 재작년에 있었던 사고였던가요? 그렇습니다.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윤모 씨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배관 연결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산 처리용 화학보조제가 섞인 폐수, 여기에 윤 씨의 손발이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산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신경계 조직을 파괴하는 물질인데요. 윤 씨는 이 사고로 신경질환을 얻었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 7단독의 이상덕 판사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면서 윤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씨는 작년 1월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네. 자, 이 불산 사고 재작년, 그러니까 2012년 5월 말고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가까운 사례만 봐도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는 작년 1월 그리고 또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불산이라는 물질은 실리콘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을 녹이는 데 쓰이고요. 또 석유 정제라든지 광물의 재련, 전자회로와 각종 화학물질의 제조, 이런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이 앞으로 다른 사업에서 나왔던 이런 사고, 불산 사고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이게 경고 파업입니까? 아니면 본 파업입니까? 일단 경고 파업입니다. 하루짜리 경고 파업이라서 참여율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 경고 파업을 했고요. 병원의 부대 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마감일이 다음 달 22일인데 그때는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있는 그런 연대체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되레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병원의 부대 사업을 확대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그리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이 두 가지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정의당이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더군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국회가 후반기에 원구성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다가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한 17대 국회 이후로 진보정당 소속의 의원이 환노위에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반기 환노위는 총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게 됐는데요. 여당인 새누리당 8명, 그리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짜여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환경과 생태 보호를 생명으로 소신껏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왜 환노위에 갈 수 없느냐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그 농성 장소가 그 국회 본청 로텐더홀이죠? 예, 정의당이 오늘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왔던 진보정당을 환노위에서 몰아내는 것은 재계의 눈엣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지금 현재 숫자가 8대 7이라고는 하지만 환노위를 진행하는
운영하는 위원장이 민주연합 소속이고 또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이 환노위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여야의 비율이 8대 5라서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 나와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비호감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요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호감 답변 48%를 차지했고요. 2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 25.6%를 차지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거의 2배에 육박하는 비호감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호감인 이유는 첫 번째, 국정 운영을 못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했다. 경제 파탄을 일으켰다. 세금을 낭비했다. 이런 이유들을 댔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공단 운영의 전반을 논의하는 당국 간 국장급 협의체인데요. 북한이 개최를 제의해서 반년 만에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 신월성 1호기 등의 핵발전소를 정비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 7건이 위조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부품이 아니라서 발전소 중단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산업부 자체 감사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Please listen carefully. 제가 어떻게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동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저는 무조건 순명합니다. 옳습니다. 그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동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저는 무조건 순명합니다. 옳습니다. 그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총 카드님이 말씀을 드리시는데 뭐 이런 말씀 씀이가 그저 할 일 없는 소은 거지요. 무조건 제명밖에 어떻게 제가 말릴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One more time. 제가 어떻게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동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저는 무조건 순명합니다. 옳습니다. 그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총 카드님이 말씀을 드리시는데 뭐 이런 말씀 씀이가 그저 할 일 없는 소은 거지요. 무조건 제명밖에 어떻게 제가 말릴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총리감으로 점 찍었던 김용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그는 투기 의혹,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으로 지명 닷새 만에 청문회도 못 해보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의 사퇴 회견문은 단 3문장이었고 그나마도 윤창중 당시 인수위 대변인이 대신 읽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총리 교체 카드로 빼들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 국민검사로까지 불렸던 그는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져 결국 지명 엿새 만에 역시 청문회 문턱에도 못 가보고 사퇴했습니다. 그가 직접 읽은 사퇴 회견문은 9문장, 2분 분량이었습니다. 안대희 낙마에 이어 등장한 문창극 후보자. 그는 14일 만에 사퇴 회견을 가졌습니다. 그의 사퇴 회견문 길이는 무려 13분이었습니다. 몇 문장인지는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길이보다 내용이 더 색달랐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어도 간단히 언급하거나 대체로 사과 모드였던 다른 사퇴 회견과는 달리 문 후보자의 회견 내용은 시종일관 자기 항변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둔 부분은 자신이 독립투사의 후손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친일 역사관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문제는 그 근거에 있습니다.
한자가 같다는 빈약한 근거에 사망지를 원적지로 둔갑시킨 아전인수였습니다. 수십 년 기자를 했다는 문 전 후보자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혈연 관계를 그것도 사퇴하는 마당에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문 후보자가 후손 여부를 문의하고 국가보훈처가 그런 것 같다는 보도자료를 뿌린 뒤였습니다. 독립투사의 후손이라는 타이틀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선물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